2026년 민족종교협의회 상반기 학술대회 민족종교와 평화공동체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한신대학교 디지털 영상망 콘텐츠학과의 신광철입니다. 지금까지 학술대회 진행 사회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한재웅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시 한 30분 정도까지이고요. 그래서 토론은 일단은 토론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응답하시는 걸로 하고 한 주제당 10분 정도를 배정을 해서 그 느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였던 동학사상과 평화공존의 공동체 정신 임용진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의 김선배 교수님께서 주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용진 교수의 동학사상과 평화공존 공동체 정신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 동국대 김선배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진 교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발표는 동학이 창도 이후 지금까지 역사적 역할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특히 동학의 민족 공동체 사상은 냉정 논리와 구별되는 한국적 전통 문화에 기초한 가장 한국적인 정치 사상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 동학에 내포되어 있던 조화와 화합의 이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 사건을 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최근 지구상전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란의 전쟁 현황에 대해서 아까 발표 중에 잘 발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학의 평화적 공동체의 주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자세하게 연구하여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훈의 시천주 사상이 해월 최시용의 사인여천의 사상, 그리고 의암 손병희 선장의 임대천 사상으로 진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진화 내용이 아니라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념의 정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훈의 시천주의 큰 진리 안에서 실천 방안으로 표현된 방법일 뿐 사상의 진화라는 표현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발표 내용에서 중복된 내용을 빼고 말씀드리고 이제 특히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는 동학의 공동체 사상을 세계 평화주의적 특징과 한국적 휴머니즘, 동학의 평등주의, 신일 합의적 교정일치의 전통적 배경,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성원의 이성적 판단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동학의 평등적 사고는 천도교 총무당의 4대 강령으로 발현되었다고 요약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 번째, 민족 자주의 이상적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 두 번째는 사인여천 정신에 맞는 새 도덕의 정립, 세 번째, 동기일체 이념에 맞는 새 경제제도의 실현, 네 번째, 국민 계로제를 실시하여 일상보국의 철저를 기함,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또 임 교수는 천도교 정치 이념의 연구자이면서 천도교 총무당을 연구하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연계성을 보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2가지 정도 줄이겠습니다. 임 교수 워낙 또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2가지 정도로 내용을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중에 내용이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俄전쟁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전쟁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가 공존되고 인간 존중이 강조되는 평화 공동체의 동학 정신 더욱 절실합니다. 발표자께서 이 두 곳의 전쟁을 전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동학에서 출발한 지금의 천도교는 변화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되어 남과 북 각기 천도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이후 북한은 지난 5월 헌법을 개정을 통하여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북한의 영토를 명확히 하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며 더 이상 남쪽 하나의 민족도 동포도 아닌 적대적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천도교 총무당의 전위단체인 동아민족통일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북한을 수십 차례 방문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공동체 정신이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세 가지를 적어주셨지만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러우 전쟁의 전망, 그리고 동학의 공동체 정신이 남북 화해와 최근의 적대적인 상황에서 평화 공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명진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고맙습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할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러우 전쟁과 이란 그 전쟁 어떻게 되고 있느냐. 러우 전쟁은 아까 발표 때 잠깐 얘기 드렸듯이 미국이 손띄면 그냥 끝납니다. 지금 저 드론 공격으로다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드론의 생산 기지가 대개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져서 그 우크라이나도 보급해갖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만드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저 트럼프는 손 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전쟁 모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제 매스컴에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동안에 대통령 재임 1년 동안에 3조 3,200억 달러인가를 벌었대요. 뭐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진짜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세계 평화의 전도사 내지는 뭐 경찰 국가 이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믿고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전쟁 모두 미국이 손을 띄느냐 안 띄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하겠죠. 여기 하여간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지금 중국인데 중국도 아직 미국에게 맞상대 뛸 정도로다가 성장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 특히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그 결과가 종결되는지 아니면 장기화되는지 이것이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지금 저 남북 문제에 있어서 과연 동학의 공동체 이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북한을 일당 독재 국가로도 아는데 물론 노동당이 독재 국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노동당 말고도 북한에 정당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사회민주당도 있고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다당제 국가예요. 일당 국가가 아니고 당이 그 세 개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정당이 이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인데 여기는 왜 그럼 북한에서 이런 천도교라는 민족 종교가 그 운영하는 정당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항일운동 때에 있어서 김일성과 이제 이 천도교의 인연 또 민족 종교라는 그런 타이틀 또는 그런 정신을 지켜왔다는 것을 북한이 또 지켜내기 위해서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에서 그 교류 파트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학민족통일회라고 남쪽 천도교에서 만든 전위단체예요. 그래서 동학민족통일회에 제가 사무총장을 한 10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하고 교류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북한 한 3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을 비교적 좀 이제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다녀온 사람도 있고
남북교류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장담컨대 그 북한과 교류하면서 이른바 그 파트너가 바뀌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 천도교단들끼리는 종교를 앞세워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남쪽의 파트너가 저라면 북한의 파트너도 확실하게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종단들, 다른 종교 내지는 저 다른 그 이 단체들이 남북 교류할 때는 파트너들이 바뀌어요. 그 직업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오늘 그 이를테면 조평년 그 요원으로다가 회담에 참석했다면 내일은 무슨 뭐 남북 경협 요원으로다 정근 가면은 또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천도교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나와요. 항상. 왜냐하면 아버지 때부터 또는 할아버지 때부터 동학혁명 때부터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개대교인으로다가 종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념이 같은 거예요. 만나면 같이 그 천도교 식구다 인사도 하고 천도교 식구다 회의할 때도 심고를 같이 드리고 식사할 때도 꼭 식구하고 이러고 그 의식을 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남북 교류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사실은 지금 뭐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돌파구가 있다면은 뭐 원래 큰 문을 여는 데는 작은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천도교가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 박광수 교수님의 초종교 시대 한국 민족 종교의 상생 철학과 과제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의 이문상 교수님께서 주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문상입니다. 박광수 명예교수님의 초종교 시대 한국 민족 종교의 상생 철학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발표문의 핵심 주장과 근거, 그 다음에 토론 주제 이렇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습니다. 본 발표의 중심 명제는 초종교 시대가 제도 종교의 소멸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와 영성적 실천이 제도의 경계를 넘어 재배치되는 국면이며 한국 민족 종교의 상생 철학이 이 국면에 보편 공공윤리이자 인공지능 문명 전환의 사상적 자원인 데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명제를 세 층의 근거로 떠받칩니다. 첫째 층위는 탈종교와의 실증 지형이고 둘째 층위는 민족종교 원전에 새겨진 상생 원리이며 셋째 층위는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적 응답 과제입니다. 첫째 근거는 제도 종교의 약화와 영성의 지속이 병존한다는 공적 데이터입니다. 한국 성인의 종교 보유율은 2004년 54%에서 2021년 40%로 하락하였고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무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동아시아 조사 역시 낮은 제도 소득률과 조상 의례, 자연 영성, 명사의 동전을 확인합니다. 둘째 근거는 세계 공공 문제와 인공지능의 종교기능 대체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강제 주민 1억 2,320만 명, 기후위기, 정신건강위기, 인간개발지수 격차의 회기를 관계 파괴라는 하나의 심층 구조로 묶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이 해석, 상담, 의뢰, 권위 네 층에서 종교기능을 대체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영적 지도 기능에 대한 낮은 수용률과 노버 설교자 노출이 종교적 헌신을 약화시키는 실험 결과를 그 실증으로 제시합니다. 나아가 영어와 서구권 데이터의 편중이 시천주, 회원상생, 일원상 같은 개념을 학습 데이터에서 배제한다는 데이터 식민주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셋째 근거는 민족종교 연전에서 추출한 상생 원리와 그 실현 과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동학천독의 시천주와 사인여천을 모심의 관계윤리로 증상계 회원상생을 원한구조의 치유 원리로 원불교의 일원상 사은 사막을 우주적 하나됨과 은혜의 통합 윤리로 대종교의 홍익인간을 공공이상으로 정식화합니다. 이 원리들을 로마 카톨릭 공동성, 이슬람의 마슬라하, 아프리카의 우분투와 병치함으로써 상생을 인류 보편 윤리의 한국적 심화로 자리매김합니다. 실현 과제로는 교황 레오 14세의 해칙의 인공지능
무장해제, 소태산의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그리고 C=MS 제곱이라는 문명 방정식을 제출합니다. 발표문은 자기 논제의 두 위험을 스스로 적시함으로써 균형을 확보합니다. 상생이 권력 구조 없이 추상적 선의로 흐를 때 불의를 봉합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위험과 한국 전통의 우월성을 내세울 때 또 하나의 문화 중심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그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제도 설계와 결합, 상호모 문화의 존중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맺습니다. 이상의 구성은 실증과 텍스트의 실천을 하나의 문명전환 서서로 통합한 기획으로서 학문적 야심과 현실적 시의성을 함께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시천주를 모든 인간을 존엄에게 대하는 관계윤리를 번역하고 천독의 의절의 뿌리를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수신정기, 성경신에 둡니다. 그러나 시천주의 종지는 하늘님을 몸과 마음에 모신다는 신앙 명제이며 사인여천의 규범적 부처론은 바로 그 신앙으로부터 도출됩니다. 신앙적 근거를 괄호에 넣은 채 상승을 공공윤리로 추출할 때 발표문이 스스로 경계한 종교의 껍질과 동일한 세속화가 번역 작업 자체에 스미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생을 초종교 시대의 보편 공공윤리로 번역할 때 시천주의 신앙적 초월적 차원은 어떤지를 점하며 그 차원을 보존하는 전유와 그것을 소거하는 환호는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질량 에너지 등가식에서 착안한 C=MS 제곱으로 정신문명의 지수적 우위를 표상합니다. 그러나 물리 방정식의 형식을 빌리는 작업은 발표문이 비판한 서구 과학주의 권위의 상생 담론을 종속시키는 형식적 창인에 가깝고 발표자께서 제시한 알고리즘의 투명성, 데이터 공공책임, 인간 최종 책임은 이미 세속 인공지능 윤리가 공유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상생 철학의 교양 기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원 상생과 강자 약자 진화성 요법은 세속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더하여 어떤 고유한 규범적 내용을 제공하며 그것은 어떤 제도 설계로 구현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크게 두 개의 질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박광수 교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문상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사인여천과 시천주 사상에 있어서 하늘님을 몸과 마음에 모신다는 신앙 명제인데 이것이 신앙적 근거를 괄호에 넣은 채 상생을 공공윤리로 추출할 때 하나의 어떤 낮은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천주 사상 자체는 수은 최재호 선생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처럼 또는 서구 중심의 종교계가 갖고 있는 일신주의 또는 유일신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위로 향한 신앙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신성성 그리고 그 안에 시천주, 천주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셔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인합일적 사상 그리고 성속일치의 사상 따라서 결국은 하늘님이 위에만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재되고 있고 다른 생명체도 내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 사상이 기본적으로 틀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은 동양 사상에 있어서는 둘이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신앙을 하죠.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그 내재화된 것들을
깨달아서 가르친 것이 바로 그 수은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철학적 깨달음의 명제인 동시에 신앙적 대상인 동시에 수행의 자기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 세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묘한 이런 내용들이 같이 겸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해준 것은 C = MS 제곱인데 저도 고민을 또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 또는 문명국가 또는 문명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은 표현 속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서구 과학주의 권위에 오히려 종속시키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양복을 입었지만 양복을 내가 빌려서 입는 거죠. 그러나 내면상에 있어서는 한국의 민족 정신과 그리고 정신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양의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방정식을 활용해서 그건 입은 거죠. 활용해서 한국의 민족 종교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물질 문명 시대에 또는 과학 문명 시대에 정신 문명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평화 문명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구 유럽 사람에게도 이런 방정식을 통해서 한국의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벽 정신을 하나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커서 답변 드리기가 참 버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과제죠. 해원 상생과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 세속 인공지능 윤리 규범에 더해서 어떤 고유한 규범적 내용을 제공하고 어떤 제도 설계를 구현하는가 정말 큰 과제고요. 레오 14세가 가톨릭에서 회칙을 지난달 5월 25일 날 발표를 할 때 그 몇 년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 6년 걸렸습니다. 그 회칙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교황 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때부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대기업들 사람들하고 또 그리고 학자들하고 종교계 지도자들하고 모여서 계속해서 토론 모임을 하면서 비판적인 얘기도 하고 가야 될 방향도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형태를 5년 동안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 지속된 결과를 교황께서 발표를 한 내용이죠. 이거는 큰 과제로 제가 삼고요. 사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AI 시대에 레오 14세가 강조한 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권리, 모든 것을 다 인간의 감독하에서 이것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투명성, 공정성, 균등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말 못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자연 생태라든지 이것들을 슬쩍 건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상생의 문명, 그래서 AI와 더불어서 인류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생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태 문명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윤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연구도 하고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민족 종교가 AI 시대에 어떤 윤리 기법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출 교수님과 이문상 교수님의 그 토론 과정에서 우리 민족종교협의회가 또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중요한 토론 논제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술위원회 차원에서 또 고민해보고 다음 학술대에서는 뭔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 발표, 김방용 교수님의 갈등 치유와 화해 상생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인물과 사상연구소의 김탁 소장님께서 주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문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노련하시고 명쾌하게 문장을 전개하시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셔서 제가 경탄해서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랜 장기간에 또 청중께서도 힘드시고 하는데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증상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증산천사공사기라고 1926년에 나온 거고 그 이후에 종교적 경전으로 형성된 대순정경 초판이 나온 게 1929년입니다. 그런데 대순정경 초판이 나온 1929년에만 해도 조화 도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판본에서는 드디어 조화 정부라는 말로 추가돼서 바뀌죠. 그 이유가 뭐냐? 정산 선생께서 천지공사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이른바 세운공사라는 교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고, 두 번째 상생 문제는 마지막 네 번째 문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김방윤 교수님께서는 정산이 남을 잘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 선생께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승진리를 만든 박한경 도전을 기리는,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한 신문기자가 책 제목이 남을 잘되게 하랍니다. 그 유사하죠? 그런데 상생이라는 표현을 이 말씀하신 것은 정선 선생님께서 정경 기록상으로는 1905년 4월 또는 5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대승정경 초판에서는 드디어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남살리기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을 일반적으로 공존, 조화, 공영 이런 개념으로 이념적인 걸로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결코 정산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남을 돕고 살리는 행위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그 보응으로 그 상대방도 나를 돕고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하고 공존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천사공사기가 1926년에 나온 것이 상생이라는 한자 용어에 주목했다면 대승정경 초판부터는 남살리기라는 한글을 굳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정산 선생님께서 애초에 하신 말씀은 내가 먼저 나서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의 흔한 비유로서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주 만찬이 차려진 곳에 긴 수저와 긴 젓가락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걸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그걸 먼저 떠먹여 줍니다. 바로 그것이 남살리기입니다. 단순한 상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그의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이 훌륭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코멘트를 주셨고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방용 교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낫나요? 그 변변치 않은 논문을 이렇게 꼼꼼히 봐주셔서 우리 김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증산 선생님이 그 1909년도에 그러니까 1901년부터 9년까지 이제 종교적인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천지공사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화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1929년에 지금 말씀 예대로 증산천사 공사기가 나온 거는 26년이고 그다음에 대순정경의
초판이 나온 게 29년이에요. 제가 지금 참조한 거는 12판을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참조를 한 거고, 그 1판부터 쭉 나온 판본을 다 가지고 그 판본을 대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우리 김탁 박사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상호 이정립 선생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이제 고수를 모시고 그 증산 그 본부 거기에서 그 대순전경 작업들을 쭉 하셨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판본은 사실은 홍범초 선생님이 이제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그 자꾸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내용들이 사실은 뭐냐면 증산 선생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으로서는 이게 가장 그 뭐랄까 권위가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은연중에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순진리에서 나온 책은 전경이라고 그랬고요. 그 전에 이제 무국도 태극도 시절에 나온 거는 또 진경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증산도에서는 도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이상호 이정립 선생도 부천교에 계시다가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증산 선생께서 9년 동안 행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니고 이제 후대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김탁 선생님도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순진리의 어떤 전경도 사실은 뭐냐면 대순전경과 90% 이상이 99%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쨌거나 대순전경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증산 선생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배용덕 선생이 계셨을 때는 증산 사상 연구죠. 이 책들이 20몇 권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국내에 또 이렇게 좀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증산 사상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요즘에는 이제 그 대진대학에서 중심적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전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학자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들이 조금 이끌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사이에 그런 어떤 그 증산 선생이 천지공사했던 내용들, 그걸 기술했던 거, 그리고 기록했던 거, 그리고 그것들이 변화돼서 지금까지 온 그런 과정들은 좀 묻히고 지금 있는 어떤 대순진례의 증산도에 있는 어떤 교학 중심으로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안타까움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제 글은 사실은 또 제가 그 글을 읽다 보면요, 해원 상생을 가운데 쩍 찍어 놓은 것도 있고요, 해원점 상생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해원 상생을 붙여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대순전경에서는 해원하고 상생이 같이 붙어 나오지는 않고, 해원 상생 우리가 많이 알려졌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조철재 선생 그때 이제 무국도 때 여기 하나의 어떤 그 4대 교리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무국도, 태국도, 대순진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해원 상생이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제가 지금 여기다 쓴 거는 대순전경 12판하고 전경의 내용도 사실은 조금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원 상생하고 해원점 상생도 같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전문적인 어떤 학술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아마 이제 김탁 선생님이 그러저러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좀 각주도 달고 그래서 선생님 지적해 주신 것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시간들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객석 토론 총평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는 지금 학술적 향연이 벌어지고 있고 문 너머에는 또 다른 향연이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길게 끌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객석에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 주시도록 하고 남은 시간에는 윤석용 이사장님께서 총평을 통해서 정리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또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생입니다. 네, 마이크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목소리가 크시다고 자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 진리에는 언급이 되는데 태극도의 그 원래 예술진리가 태극도에서 나가는 데가 예술 진리인데 정경이라든가 그거는 박수리고 좀 반영이 되는데 태극도에서 나온 진경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뭔가가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 진경 관련해서 김방영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사상 거기 그 발표할 때는 진경의 내용도 또 참조를 해서 기존에 이제 조철재 선생의 이제 사상들 할 때는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게 알고 있습니다. 진경도 있고 그 다음에 태극도 통감도 다 보고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건 사실은 이제 교단 자체 내에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술대회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좀 국제적인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서양의 일본에 있는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의 종교는 많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한국 거는 많이 안 발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 애들은 서양 종교학자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뭐냐면 진경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학술대회 때도 뭐냐면 대순 전경 이야기를 꺼낸 건 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이제 뭐냐면 태극도 측에서 학술대회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좀 그러면은 학술적으로도 조금 더 위상들이 오는 거라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많이 참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중산도의 청장연회장 윤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오늘 세미나였고요. 제가 올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날 정년 퇴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 행사하는데도 참석할 수 있어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조 강연해 주신 이창구 교수님, 참 제가 요즘 BTS 해외 투어, 아리랑을 타이틀로 해서 해외 투어를 하고 있는 거에 꽂혀갖고 계속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해외 또 서구 사람들이 아리랑을 그 떼창을 하는 걸 보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음정 박자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그 수만 명이 합창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정말 우리 뿌리 문명이, 물론 이제 아주 재능 있는 그 BTS라는 우리 북두칠성과 같은 연예인들이 나가서 저렇게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는 거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 저거는 우리 풍물놀이 할 때 길놀이 하듯이 우리 뿌리 문명을 이제 열어나가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저렇게 길놀이를 나가고 있구나. 전 세계를 돌면서요. 야, 그래서 이건 참 아주 뭔가 길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광화문에서 빛이 되는 그런 이제 인간으로서 화학계에서 홈을 연 그 BTS를 이렇게 예로 들어주신 이창구 교수님의 기조 강연 아주 감명 깊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수행을 전제로 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박광수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 속에서 주제도 초종교 시대
말씀하시면서 지금 종교, 그 무교도 많고 종교에 대한 회의도 많고 그런 게 현대 시대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한민족만이 그럼 단군의 자손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드린 문제 제기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라는 타이틀이 정말 우리 민족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다 홍익인간이고 한민족만을 위한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한국민족종교협의회라는 것도 상생회원이 지금 여기 종단들의 공통적인 또 가르침이고 하니까 그 회원 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영성 개벽 단체라는 식으로 어떤 종교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옛날서부터 지금 삼랑, 삼시랑, 제생랑, 화랑, 최근에는 이제 아리랑이라고 해갖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랑 문화를 어떻게 이렇게 잘 모든 종단을 포용하면서도 또 전 세계 민족이나 국가 단위를 초월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나갔으면 이 초종교 시대 종교의 회의를 갖고 종교에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종단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박광수 교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큰 과제고요. 다들 고민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세대만의 어떤 신앙이나 수행에 어떤 내 생명과 같은 그런 조직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앙을 해왔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는 앞으로 청소년과 미래 세대에 우리의 정신문화의 유산을 잘 전해주고 잘 받아서 그걸 확장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생각해 본 것 중에는 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전에 한양호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또 결의월 여기가 교육 연수 기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의월을 또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과 그리고 수행 전통 그리고 신학의 전통을 어떻게 전수할 건가, 교육시킬 건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이 시스템이 우리과 관련되어진 또는 우리와 관련되어져서 친자녀들뿐만 아니라 오픈돼서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훌륭한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지금 아까 김방영 교수께서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AI를 좋게도 보지만 이게 잘못 쓰이면 전쟁 무기로 바로 전환되어져서 살상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저도 봤듯이 좋은 점과 해로운 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 정신과 문화가 매우 훌륭한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까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하든 디지털을 활용하든 또는 요새 짤이라는 표현들을 쓰죠. 아주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오늘 저녁에 학술위원들은 저녁 식사 후에 또 그런 모임들을 가져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AI를 학습시키고 민족 종교의 정신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또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 또 고민을 하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족종교협의회 내에 여성회도 있는데 여성회에서도 역시 AI 시대에 여성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떻게 그 민족정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는 제법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표현해낼 것인가가 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민 속에 하나 있는 것은 각 종단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민족 정신도 있고 또 교조들께서 내놓은 자료들 아까 진경도 얘기했지만 진경 잘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중산종사 천사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르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리고 수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조가 가지고 있는 친필까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다른 종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리고 그것이 공유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좀 있으면 몇 년만 더 있으면 그 소중한 자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든지 유지하고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서 민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자산 또는 역사자산, 정신문화자산을 우리가 존속시키면서 발전시킬 것인가 사실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학술위원님들 고생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좀 얘기하면서 좀 더 진척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객석에서 보통 박수가 나오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분 정도 객석에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윤승용 이사장님께 오늘 학술대회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승용입니다. 뭐 총평이라기보다도요. 어떻게 여러분들 민족종교의 평화공동체 좀 여러 가지로 그냥 좀 얻은 게 많습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해가지고 그 학술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좀 전제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냉전의 어떤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 탈냉전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여러 가지로 그냥 아직 제대로 정립이 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반통일, 어떻게 보면 뭐 남북 관계가 좀 더 벌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평화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AI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AI 시대에 종교가 상당히 많이 바뀌죠. 가령 예를 든다면 뭐 종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 호식의 외피라면 끄죽이라면 그 속에 신앙이 있고 그 핵심이 또 영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어떤 혼과 정신에 가깝기 때문에 별로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교 형태가 좀 변하더라도 이 영성에 관련되는 것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의 시대가 전개가 될 경우 한국의 민족 종교는 또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민족 종교의 어떤 변화의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영성 문제를 어떻게 또 다뤄야 될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평화운동, 평화공동체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미국의 어떤 세계 평화적인 어떤 역할이에요.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미국 제일주의가 갖고 있는 이 트럼프의 어떤 역할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갈등과 전쟁의 어떤 이런 그 갈등 속에 지금 현재 뭐 있지 않나. 이럴 적에 우리 한국의 민족 종교가 또 어떤 역할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으로 한반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평화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한반도가 그렇게 그냥 만만치 않다.
19세기의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만만찮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그 반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민족 종교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활동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 종교의 사회적 대외적 활동은 사실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고 민족 문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많이 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민족의 정신이라든가 문화를 담지하고 있었던 민족 종교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운동이라든가 민족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제기를 해볼까 라는 게 저희들이 또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뭐 그게 조금 미진하지만 그런 대로 많이 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오늘 얘기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 저 오늘 기조발제 잘 들었습니다. 기조발배 사실은 하늘이 빛. 이 천성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보이지 않는 역량에 관련한 역사적인 전통 이걸 좀 체계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감명 있게 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AI나 이 초정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민족 종교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시 세계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한 생각을 충분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초연하게 있을 수가 없고 그 사회 변화라는 것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게 AI 시대 뭐 이런 거는 폭발적인 변화잖아요. 이 폭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제도권에 좀 제도권 종교에 좀 밀려가지고 좀 친 그런 어떤 그 형태가 있는데 이걸 좀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대체로 이렇게 그냥 평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천주, 해원상생 뭐 이런 어떤 좀 신관과 관련되고 사상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나온 얘기가 수행에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한국의 이 많은 민족 종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수행, 우리로 치면 유불선글직의 선적 전통,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 인격적인 어떤 발전을 하는 거죠. 대종교 표현에 의하면 선통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미 소위 말해서 자기의 하늘의 기본적인 어떤 뜻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미 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자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 종교가 갖고 있는 평화 사상의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다른 사람 탓을 안 해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소련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서구의 사상과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수련법이 짚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민족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성이 될 당시에 우리가 약소국이었어요. 백군국이 아니었어요. 19세기가 민족주의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게 우리도 같이 민족 종교가 형성이 됐는데 그 약소국의 어떤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백범이 얘기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 강국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뭐 강원 얘기도 나오고 BTS 얘기도 나왔지만 이 문화 강국이 되어 있을 적에 이 민족 종교, 민족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좀 뒷받침을 하면서 사상적인 어떤 체계 작업을 좀 해줘야 되느냐 라는 게 또 하나의 우리 민족 종교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그 문제도 잘 정리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시간이 5분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뭐 조금 초과됐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모든 선생님들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제가 약속드린 시간보다는 약 5분 정도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민족종교협의회 상반기 학술대회 민족, 종교와 평화공동체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리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토론을 이끌어주신 신강출 교수님과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1년에 2번씩 학술대회를 하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냥 하는 행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종교협의회 학술위원회가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여기 계시는 학술위원 선생님들이 민족종교인인 분도 계시고 아닌 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왜 민족종교협의회 학술위원으로 활약을 하실까요? 저희가 무슨 보상을 많이 해드려서 하실까요? 아니면 이거를 하면 큰 명예가 주어져서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도 없고 여기 와서 하신다고 해서 활동하신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하시냐? 이분들은 종교학자시고 우리나라 종교에서 한국 사회에서 종교 중에서 민족 종교가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나 애정이 있으셔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선생님들이 이번 학술대회는 어떤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야 될까를 여러 차례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바쁘신 분들이세요. 이 중에는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도 계시고 한국신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냥 늘 만나니까 그냥 그만한 분들이신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뭘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민족 종교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여기 오셔서 봉사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황리에 학술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